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당나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나라는 한나라, 청나라와 더불어 중국 역사를 대표하는 제국입니다. 이 세 제국은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부분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실크로드로 서방과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이고 또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나라입니다. 청나라는 강희, 옹정, 걸륭의 130여 년 태평성대로 정치적 안정감으로서는 최고였고 영토도 가장 넓었는데 오늘날 중국의 영토는 청나라 때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당나라가 한나라나 청나라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정치, 경제, 영토 확장도 훌륭했지만 한나라, 청나라보다도 더 개방적이었고 문학의 절정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는 외국과의 전쟁 및 활발한 교류로 인해 거란족, 고구려인, 신라인, 이란인 등등 수많은 이방인들이 당나라에서 활약했었습니다. 더불어 당나라는 고고한 중국 역사에서도 최고 수준의 문학을 자랑했습니다. 한나라 때는 부의 명인 사마상여, 또 오원시의 대가 조식 등이 있었지만 당나라의 시인들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라는 것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청나라 자체가 문학과 거리가 먼 여진족이 세운 국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청나라 황제들이 문자의 옥을 수시로 일으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글자 한 번 잘못 썼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걸륭제 때 특히 심했었고 명군이었던 강희제나 옹정제도 문자의 옥을 자주 일으켜서 문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 결과 문학은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당나라는 훨씬 열린 사회로서 뛰어난 시인들이 대거 배출되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문학을 꽃피웠습니다. 천재 시인 이백, 시성 두보가 당나라 현종 때 사람이고, 자, 여기 보이시는 인물이 이백 그리고 두보입니다. 이 이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태백으로 더 유명하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 노래에서 나오는 이태백이 바로 이백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왕유, 맹호연, 두목, 백거이, 유석, 유종원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시인들이 당나라 때 활동했었습니다. 여류 시인들도 독보적인데요. 설도, 이야, 어형기 등 뛰어난 문학을 선보였습니다. 자, 여기 설도, 어현기, 이야. 당나라 때는 절구와 율시라는 정형시의 전성기를 열었었는데 절구와 율시는 각각 5원과 7원으로 나뉩니다. 이런 형식 속에서 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의 표현과 절제가 정말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대가로는 한유가 있었습니다. 한유는 강직한 정치가로도 유명합니다. 이렇듯 당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학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S급을 자랑하는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당나라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한나라를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런 당나라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고조 이연으로 그는 몰락한 수나라를 대신하여 천하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지난 편부터 수나라가 몰락하면서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군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여기 이연이 장안을 점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양의 왕세충, 그리고 낙고창의 이밀, 하북의 두건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문하급이 수양제를 죽이고 북상해서 황하 근처까지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 그 외 각지에 이런 반란군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양제가 죽은 후 이연은 자기가 옹립했던 수나라 공제에게 선양을 받아 당나라 황제에 오르는데 역사에서는 이연을 당고조라고 칭합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당고조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제는 1년 후에 살해당하면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공도 낙양을 지키고 있던 월왕 양동도 할아버지 수양제의 죽음 소식을 듣고 황제에 오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당고조에게 양위했던 공제를 사실상 수나라 마지막 황제로 보고 양동은 비정통으로 봅니다. 한편 수양제를 죽였던 우문화급은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문화급이 북상한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양동과 그 신하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그동안 적으로 싸웠었던 이밀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요청하고 함께 우문화급을 막기로 합니다.
반면 우문화급은 치중을 활대에 남겨두고 황하를 건너 여양을 공격합니다. 여양은 이밀의 부하장수 서세적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우문화급이 서세적을 포위하자 이밀은 직접 2만 군대를 이끌고 구원에 나섭니다. 우문화급은 서세적이 지키던 성을 공격했으나 패자 때문에 애를 먹게 되고 서세적에게 반격을 받아 패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양동이 보낸 사신이 이밀에게 도착합니다. 이밀은 우문화급과 싸우고 있는 중에 양동이 뒤를 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양동이 화친을 요구하자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밀은 우문화급과 싸우는데 쏘도는 화살에 맞아 혼절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부하장수들이 분투하여 겨우 우문화급의 군대를 밀어냅니다. 한편 왕세충은 양동이 이밀과 화친을 하자 큰 불만을 가집니다. 왕세충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지가 이밀에게 밀리게 될 것이고 또 이밀과는 원수처럼 싸우던 사이였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왕세충의 불만을 알게 된 양동의 측근들은 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왕세충이 이 사실을 알고 선수를 쳐서 양동의 측근들을 척살하고 낙양의 권력을 잡습니다. 이후부터 낙양 조정의 모든 일은 왕세충에 의해 결정되고 양동은 팔짱만 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밀은 적양을 죽인 이후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랑하고 병사들을 위로하지 않아서 신망을 잃게 됩니다. 또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엄청난 양의 쌀이 저장되어 있는 낙구창이었는데 여기를 지키는 관리를 두지 않아서 백성들과 도적들이 쌀을 마음대로 퍼가기도 했습니다. 즉 낙구창의 행정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 중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쌀을 가지고 가다가 그 무게 때문에 도중에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자 길바닥에 버려진 쌀을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밟기도 하면서 쌀이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낙구창에 관리를 두고 제대로 행정을 돌렸어야 했는데 이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쌀이 많아서 백성들이 모이는 것만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측근 신하가 백성들이 모이는 것은 쌀 때문인데 이토록 쌀을 낭비하다가 쌀이 떨어지면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고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면서 충고를 합니다. 당시 이밀은 우문화급과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정예병사들이 많이 죽었고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왕세충은 이것을 기회로 이밀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병사들이 두려워서 따르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당을 시켜 이밀을 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거짓 선전을 하게 하고 무당의 이런 거짓말을 믿은 병사들은 출진하기로 결정합니다. 왕세충은 선발한 병사 2만 명과 말 2천 피를 가려 뽑아서 맹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밀을 치기 위해 출격합니다. 이것을 본 이밀의 신하 배인기는 건의하기를 왕세충의 군대를 묶어두고 별동대로 하여금 황하를 타고 낙양을 바로 치면 왕세충이 낙양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때 봉군이 왕세충의 뒤를 압박하는 식으로 교란하면 그가 지칠 것이고 이로써 아군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밀도 이 건의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는데 성질 급한 제장들은 당장 싸우자고 주장합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공적을 배인기에게 빼앗기기 싫었던 것이겠죠. 결국 이밀은 제장들의 요구대로 나가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러자 배인기는 이밀에게 반드시 이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징도 군량이 부족한 왕세충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군은 해자를 깊게 파고 방어를 하면서 왕세충의 군대가 배고픔으로 지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세충의 군대는 대부분 회남과 강동 사람들이어서 매우 용맹했었거든요. 옛부터 중국에서는 특히 강동 사람들이 용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황후나 부차 같은 사람도 다 강동 사람이었죠. 왕세충은 이들을 앞세워 이밀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도중에 이밀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묶어서 병사들에게 선보이면서 이밀을 붙잡았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왕세충 군대의 사기가 크게 오르고 맹렬히 공격하자 이밀의 군대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 전투에서 이밀의 장수들 대부분이 왕세충에게 항복하고 크게 패한 이밀은 회생 불가능함을 깨닫고 당 고조에게 귀부하기로 합니다.
이밀이 서쪽으로 향하자 소식을 들은 당고조는 사신을 파견하여 환영해 줍니다. 이밀은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막상 장안에 도착해 보니까 대우가 야박한 데다가 자기 휘하의 병사들이 양식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나라 조정 신하들이 이밀에게 뇌물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이밀은 크게 불평합니다. 당고조가 이밀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고조는 이밀을 박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항상 이밀을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 외사촌 동생인 독고씨와 결혼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북 금성에서 진나라 황제에 올랐던 설거는 다시 당나라 변경을 침략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지도 보시면 여기 설거가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관중을 침범하는 겁니다. 당나라 장수들이 설거와 싸웠으나 대패하고 죽은 병사들이 열에 대여섯이었으며 여러 장수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싸움 직후 설거는 병으로 죽고 그 아들 설인과가 진나라 2대 황제에 오릅니다. 당나라 장수들은 설인과와 다시 싸우는데 또다시 크게 패합니다. 이에 당고조는 아들 이세민에게 설인과를 치게 합니다. 이세민은 아군이 연패를 했기 때문에 섣불리 싸우지 않고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시전합니다. 서로 대치하기를 60여일이 지나자 설인과 군대의 양식이 떨어지고 병사들도 해이해집니다. 이세민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설인과를 쳐서 대파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세민은 위풍당당하게 장안으로 복귀하고 설인과는 저작거리에서 참수당하는데 이리하여 서북의 골칫거리였던 설씨의 진나라는 이세민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세민이 설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장안으로 귀환할 때 당고조는 이밀을 보내서 이세민을 영접하게 했었거든요. 이때 이밀은 이세민을 만나보고 그 인물됨에 크게 놀라서 이 사람이야말로 화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밀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당고조는 그런 이밀을 광록경에 임명했는데 이 광록경이라는 직책은 국가의 주례와 음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밀은 황제의 매 끼니 식사를 준비하고 올리게 되는데 그는 이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죠. 군대를 이끌고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황제에게 밥상이나 올리고 있으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에 이밀은 다시 제기를 노리고 동쪽으로 가서 무리를 규합하여 거병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는 당고조에게 자기 부하들이 산동에 아직 남아있으니 그들을 규합하면 왕세충을 무찌를 수 있다면서 자기를 파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고조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당고조의 측근들은 만일 이밀이 산동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하지만 당고조는 내 동생이 그럴 리 없다면서 오히려 이밀에게 술을 따라주며 위로하고 보냅니다. 동생아, 나는 자네를 믿고 있네. 이런 거죠. 이밀이 동관을 지나가는데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당고조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밀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믿은 당고조는 이밀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이밀은 자기의 계획이 탄로났음을 깨닫고 그날로 당고조를 배반하고 동쪽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옛날 자기 부하들에게 사신을 보내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게 합니다. 아마 이밀이 산동에 잘 도착했다면 계획이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당나라 장수 성원사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이밀은 낙양으로 향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는데 성원사는 이 소문은 속임수이고 실제로는 이밀이 험한 산길을 넘어 옛 부하들에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웅이산에 매복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밀이 웅이산을 넘어 오는 겁니다. 성원사는 곧바로 복병을 일으켜 이밀을 공격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한때 수나라를 몰락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었던 이밀은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이밀은 양소에게 인정받기도 했었고 도망자 신세에서 반란군 지도자로서 맹활약한 것을 볼 때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양형감에게 제시했던 전략이나 반란군 적양을 설득해서 낙구창을 점령한 것이나 여러모로 전략적인 면에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낙구창에 너무 매여 있다가 당고조에게 선수를 빼앗겨 장안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또 전술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했는지 결국 낙양을 함락시키지 못했고 왕세충과의 싸움에서 대패하여 몰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베풀었었던 적양을 죽인 것은 실로 큰 실책이었죠. 이로 인해 병사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난이도를 높여버렸습니다. 당고조가 그를 정중하게 대우했으나 중요한 직책을 맡기지 않은 것은 아마 이밀의 큰 야망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편 요서지방의 북평에서 또 하나의 반란군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고개도라는 인물이 북평을 쳐서 빼앗고 나아가 어양군을 함락시킨 후 스스로 연나라 왕이라고 부르면서 독립합니다. 다시 왕세충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세충은 낙양에서 많은 인재를 구합니다. 그러자 인재들이 왕세충의 기대를 걸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계책을 바칩니다. 그러나 왕세충은 그들의 말을 잘 듣기는 하는데 하나도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부하들에게 항상 달콤한 말로 위로는 잘하지만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이 양반이 말은 얼마나 많은지 도회 때 신하들을 세워놓고 주구장창 몇 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주제도 수십 가지여서 신하들이 아주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 사장이 조회를 할 때 마이크를 잡고 몇 시간 동안 떠든다면 직원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때문인지 부하장수 정지절은 왕세충이 도량이 좁고 망령된 말을 많이 하며 저주와 맹세를 좋아하는 늙은 무당일 뿐 시대를 안정시킬 주군은 아니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무당이란 표현은 왕세충이 무당을 신봉했기 때문이지 진짜 무당이란 말은 아닙니다. 정지절은 동료 장수 진숙보와 함께 왕세충의 명을 받고 당나라와 싸우기 위해 구곡으로 출진합니다. 이 두 장수는 전쟁으로 달려나가다가 백보쯤 갔을 때 갑자기 말에서 내려 왕세충을 향해 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의 성격이 시기하고 참소하는 말을 좋아하니 우리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그리고선 당나라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왕세충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싸우라고 내보낸 장수 2명이 와 싸우자 하면서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큰 절을 하고 적군에 투항해버리니까요. 자, 이 진숙보는 본 이름이 진경으로서 숙보는 그의 자입니다. 아마 삼국지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진경. 삼국지 게임에서 당나라 장수 고대무장으로 등장하잖아요. 무력이 96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 후 왕세충은 신하들을 양동에게 보내서 양유할 것을 압박합니다. 양동은 화를 내며 강하게 신하들을 질책합니다. 그대들은 과거 할아버지의 신하들이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냐면서 호통을 친 것이죠. 왕세충은 말을 안 듣는 양동을 강제로 유폐시키고 스스로 정나라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왕세충은 사람을 보내 양동을 죽이게 합니다. 복을 먹였는데도 양동이 죽지 않자 명을 받은 사람들은 비단끈으로 그 목을 졸라 죽입니다. 이로써 수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정통 비정통 이런 걸 떠나서 양유든 양동이든 어쨌든 수나라는 3대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은 양유를 기준으로 하면 37년, 양동을 기준으로 하면 38년이 됩니다. 후계자가 엉망이면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음을 제대로 보여준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문제가 엄청난 내정 능력으로 국력을 탄탄하게 다져놓았고 국고도 차고 넘칠 정도였으나 수양제가 사치와 전쟁으로 순식간에 말아먹었죠. 이런 것을 보면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말 중요한 듯합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서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듯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수나라가 단명한 국가이긴 했지만 역사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에서는 진나라와 한나라를 묶어서 진한이라고 부르듯이 수나라와 당나라도 수당이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진나라가 한나라의 기초가 되었듯이 수나라도 당나라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는 한나라에게 군연제라는 정치적 유산을 제공했었고 가혹한 법치가 아닌 도가와 육아에 입각한 정치를 하게끔 방향을 틀게 해주었습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게 과거제라는 등용문과 삼성 육부제 같은 중앙 정치 조직을 기초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나라를 고구려를 쳤다가 말아먹은 나라로만 기억하면 안 될 듯 하고요. 좀 더 넓은 시야로 수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양동이 죽기 전에 우문화급이 먼저 죽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양동이 먼저 죽는 것을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문화급이 먼저 죽었었거든요. 우문화급은 자주 싸움에서 패하게 되자 동생 우문지급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원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느니 하면서 막말을 쏟아낸 것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동생 우문지급도 화가 나겠죠. 아니 내가 뭐 권유하긴 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도 동참해놓고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두 형제는 툭 하면 싸우게 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부하들도 도망치는 등 기강이 엉망이 됩니다. 우문화급도 스스로 실패할 것을 깨닫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단 하루라도 황제로서 살아보자고 마음먹습니다. 그는 수양제를 죽였을 때 명분 삼아 옹립했었던 양호를 짐독으로 죽여버리고 스스로 황제에 올라 나라 이름을 허나라로 정합니다. 양호는 수양제의 조카였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우문화급이 자꾸 황하를 넘나들면서 깐죽거리자 허북의 두건덕은 우문화급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두건덕은 그동안 하북에서 세력을 착실히 넓혔으며 하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등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수나라의 신하로서 황제를 시해한 우문화급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두건덕도 수양제의 치세를 싫어했던 것 같은데 뭔가 모순된 행동 같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건덕은 우문화급을 공격하여 대파하고 포로로 잡습니다. 당시 우문화급의 진중에는 수양제의 황후인 소후가 있었거든요. 두건덕은 소후를 아련하고 수양제를 위해서 곡을 하는 등 애틋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우문화급, 우문지급 형제와 그들에게 동조했던 무리들을 전부 처형시킵니다. 근데 목이 잘린 우문화급과 우문지급에게는 우문사급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었거든요. 우문사급은 수양제의 사위로서 남양공주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는 형들이 죽을 때 불량 운반을 맡아서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고 당고조와 친분이 있어서 당나라로 도망칩니다. 이때 돌고래 시집 갔었던 수양제의 여동생 의성공주가 사신을 보내서 소후와 남양공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두건덕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소후와 남양공주를 돌골로 보내줍니다. 근데 뒤에 기록을 보면 남양공주는 두건덕이 망하자 장안을 향해 가다가 낙양에 들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남양공주는 돌골로 가던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두건덕에게로 돌아온 듯 합니다. 아무래도 생소하고 척박한 돌골 땅보다는 자기 고향 땅이 더 낫겠죠. 그녀는 앞서 설명한 우문사급의 아내거든요. 아주 번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 그녀의 마음도 참담했을 겁니다. 근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두건덕은 우문화급을 죽인 후에 신하를 남양공주에게 보내서 그녀의 아들 우문선사가 원래는 죽어야 하지만 공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살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문선사가 비록 공주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역적 집안의 자식이니까 남양공주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죠. 이에 남양공주는 두건덕의 신하를 향해 울면서 그대는 수나라의 귀한 신하인데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들의 처분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건덕은 남양공주의 아들 우문선사를 죽입니다. 더불어 두건덕은 우문화급이 데리고 다니던 수나라 궁녀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두건덕은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재물을 모두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스스로는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채식주의자여서 고기를 먹지 않았고 항상 채소와 조밥을 먹을 정도로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남쪽 지역의 분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회남에서 반란을 일으켰었던 이 두보기, 그리고 강동에서 반란을 일으켰었던 이 신버풍,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반란을 일으켰던 여기 이자통, 이 세 명이 회남과 강동의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우위를 점한 이자통이 스스로 오나라 황제에 오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남쪽 역시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당나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북의 역현에서 활동하던 도적의 우두머리 중에 송금강이라고 있었는데 이 자가 예전에 두건덕과 싸움에서 패하고 유무주에게로 달아났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유무주 보이시죠? 유무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돌고래에게 아부하고 독립 세력을 구축했던 반란군의 지도자죠. 유무주는 송금강이 용병술에 능하다고 평가하고 그를 크게 우대합니다. 송금강은 유무주에게 유세하여 병주를 칠 것을 권합니다. 이에 유무주는 송금강을 앞세워 병주를 노략질하는데 병주는 바로 당고조의 본거지로서 당나라 용터거든요. 이렇게 막 치고 내려와서 이곳 병주를 노략질하는 겁니다. 당고조는 가장 신임하던 신하 배적을 보내서 송금강을 치게 합니다. 배적은 북상하여 송금강의 군대와 만났는데 송금강은 당나라 군대가 마실 물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배적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송금강의 기습을 받고 크게 무너지는데 군사들이 거의 다 죽고 없어집니다. 유무주는 승리의 소식을 듣자 직접 군사를 이끌고 태원을 칩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당고조의 막내 아들 이원길이었는데 그는 태원을 포기하고 장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태원은 당고조가 처음 거병했던 곳으로 당나라에게서는 발상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병주가 유무주의 손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세민이 다시 출정합니다. 이세민은 북상하여 백벽에서 송금강과 대치합니다. 송금강은 부장 울지경덕을 보내서 싸우게 하는데 이세민은 이를 쳐서 대파하고 패한 울지경덕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칩니다. 울지경덕은 훗날 이세민의 장수가 되는 맹장이지만 이때는 적이었습니다. 이세민의 부장들은 송금강을 바로 치자고 했으나 이세민은 서린과를 칠 때처럼 적군이 무뎌질 때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군량이 떨어진 송금강은 후퇴를 합니다. 이세민은 추격하여 송금강의 군대를 대파하고 거듭 추격하여 수십 차례 싸웠는데 이세민이 계속 승리합니다. 유무주는 송금강의 패전 소식에 태원을 버리고 돌골로 달아나고 송금강도 역시 돌골로 도망칩니다. 이 두 사람은 훗날 돌골에게 살해당합니다. 송금강의 부하였던 울지경덕은 이세민에게 항복하여 당나라 장수가 되고 이세민은 빼앗겼던 병주를 전부 되찾는 공적을 세웁니다. 자, 이 보이시는 이 장수가 울지경덕인데요. 울지경덕은 삭의 장수로서 삭을 매우 잘 피했다고 합니다. 삭은 창의 일종입니다. 그는 혼자서 적군 진지를 돌파해도 적들이 내지르는 삭을 매번 피하고 오히려 적의 삭을 빼앗아서 적병을 찌르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자, 이 일러스트도 삼국지 게임에 나오는 울지경덕인데요. 울지경덕은 대부분 무력 100 혹은 99, 98 이렇게 나옵니다. 용맹함으로는 거의 최강급이죠. 이후 당고조는 이세민에게 조서를 내려 왕세충을 토벌하게 합니다. 이세민은 군대를 이끌고 낙양 서쪽으로 진격합니다. 왕세충도 3만 군대를 이끌고 맞대응함과 동시에 두건덕에게 사자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세민과 왕세충은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세민이 타고 있던 말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말에 떨어진 이세민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왕세충의 군대를 밀어내고 낙양성을 포위합니다. 새로 건설된 낙양성은 난궁불락의 요새였는지 도무지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이세민의 귀에 왕세충을 돕기 위해 두건덕이 황하를 건너 진격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원래 왕세충과 두건덕은 영토를 두고 싸우는 관계였으나 왕세충은 살아남기 위해 두건덕에게 염치불구하고 구원을 요청한 것이고 두건덕은 날로 강성해지는 당나라를 견제할 필요를 느끼고 왕세충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망치안이죠. 두건덕은 이세민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세충에게 빼앗은 땅들을 돌려주고 화해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이세민이 아니겠죠. 그는 부장들의 건의에 따라 일부 병사들에게 낙양을 포위한 채 해자를 파서 진지를 구축하게 하고 설령 왕세충이 나오더라도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민 본인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북망산을 거쳐서 동쪽 호래간에 도착합니다. 자, 이세민이 이곳 낙양을 포위하다가 이렇게 북망산을 거쳐서 이 호래간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때 두건덕은 호래간에서 동쪽 20리 지점에 진영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두건덕은 호래관을 공격했으나 몇 달이고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 능경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회주와 하양을 점령한 후 일부 장수들에게 이를 지키게 하고 다시 본군을 이끌고 군주, 진주, 호진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영토 확장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고 둘째, 당나라에서는 관중이 위협받기 때문에 낙양의 포위를 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세민과 두건덕이 호래간을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호래간은 난궁불락의 요새거든요. 이곳을 아무리 쳐봐야 시간만 끈다는 거죠. 그래서 능경이 제시한 전략은 차라리 황하를 타고 가서 이곳 회주 그리고 하양을 먼저 점령하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 진주와 또 예로부터 황하를 건너는 나루터인 이 포진을 점령하면 장안을 공략하는 형세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낙양을 포위하고 있던 당나라군은 이 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양의 포위를 풀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능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건덕도 이 계획을 수용하려고 했었는데 다급해진 왕세충이 아침 저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데다가 왕세충에게 뇌물을 받은 두건덕의 부장들도 낙양을 먼저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자 두건덕은 능경의 계획을 물리치고 부장들의 뜻대로 곧장 낙양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두건덕의 아내 조씨가 나름 전략적 안목이 있었는지 능경의 조언대로 방비가 허술한 당나라 땅들을 경략하면 자연히 낙양의 포위는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건덕은 조씨에게 이는 여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면서 핀잔을 주고 왕세충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건덕은 이렇게 흐르는 사수 동쪽에 진을 기다랗게 늘어놓고 있었는데 진을 이렇게 기다랗게 연결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자 병사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세민은 우문사급에게 기병 300기를 이끌고 사수를 몰래 건너 두건덕의 진영을 빙글 돌아다니되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돌아오고 만일 적이 움직이면 동쪽으로 도망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즉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이에 우문화급이 빙 돌아서 사수를 건너서 여기서 얼쩡얼쩡 거리니까 두건덕의 군대가 이 우문화급을 잡으려고 출진하거든요. 그러자 우문화급은 동쪽으로 휙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건덕의 군대 중 일부라도 우문사급을 쫓아다니게 되면 이세민의 입장에서는 보강하기가 한결 수월하게 됩니다. 이세민은 바로 군대를 이끌고 사수를 건너서 두건덕의 진영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두건덕은 여러 신하들과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당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압박해오자 당황한 채 동쪽 언덕에 의지하여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쌍방의 군사들이 크게 맞붙었는데 이세민이 여러 부장들과 함께 두건덕 군대를 돌파하여 뒤로 돌아 나오자 하나라 군대는 크게 붕괴됩니다. 두건덕도 창에 맞아 도망치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당나라 장수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하자 두건덕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죽이지 마라. 나는 하왕으로서 너희들을 부귀하게 할 수 있다. 결국 두건덕은 붙잡혀서 이세민 앞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세민은 두건덕을 낙양성 아래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성위에서 지켜보던 왕세충은 두건덕과 대화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왕세충은 포위를 뚫고 남쪽 양양으로 도망칠 것을 논의했으나 대장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진 왕세충은 성문을 열고 나와 이세민에게 항복합니다. 왕세충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땀을 흘리자 이세민은
공은 평소 나를 어린아이로 보더니 오늘은 왜 이리 공손하십니까? 라고 다소 냉소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렇듯 이세민은 한 번의 전투로 왕세충 두건덕을 굴복시키는 공적을 올립니다. 왕세충이 다스리던 하남의 다른 지역도 당나라에 항복하면서 왕세충의 땅들이 전부 당나라 소유가 됩니다. 두건덕의 남은 무리들은 두건덕의 양자를 세워 주군으로 삼고 당나라와 대적하려고 했으나 제선행이라는 신하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천명이라면서 반대합니다. 두건덕의 아내 조씨도 당나라와 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당고조에게 사신을 보내서 국가의 인세를 바치고 항복합니다. 두건덕과 왕세충은 장안으로 압송되는데 당고조는 왕세충의 죄를 헤아리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에 왕세충은 신의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하지만 진왕이 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왕은 이세민을 말합니다. 당고조는 왕세충을 서인으로 삼고 두건덕은 저작거리에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두건덕 같은 경우는 다른 군벌들과는 달리 덕망이 있었거든요. 그는 당고조의 여동생을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을 정도로 도량이 넓었고 왕세충 같은 간사한 인물에게조차 신의를 지키려고 했을 정도였는데 당고조가 그를 죽인 것은 좀 아쉬운 처사이긴 합니다. 살아남은 왕세충의 최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독고 수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왕세충에게 몰살당했었거든요. 복수심에 칼을 갈고 있었던 그는 살아남은 형제들을 이끌고 왕세충의 집까지 찾아가서 왕세충과 그의 형 왕세운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난세에는 웬만하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왕세충은 사람들을 자주 죽이면서 많은 원수를 만든 것이 명을 재촉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좀 풀고자 합니다. 두건덕이 멸망하자 그에게 의지했었던 수양제의 딸 남양공주는 원래 살았었던 장안으로 가던 중에 낙양에 들렸는데 이때 남편인 우문사급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우문사급은 이세민의 휘하에서 낙양을 함락시킨 후 이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재회가 가능했던 것이죠. 우문사급은 남양공주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우문사급이 남양공주의 거처까지 찾아가서 문 밖에서 사정사정했음에도 남양공주는 거절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죠. 여자 집에 찾아가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같으면 스토커로 바로 잡혀가거든요. 남양공주는 우문사급에게 당신 집안은 나와 원수이며 그대를 죽이고 싶지만 아버지가 살해당할 때 그대가 그 음모를 몰랐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라며 호통을 칩니다. 그러함에도 우문사급이 다시 부부가 되자고 빌었으나 남양공주는 분노하면서 죽으려고 하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남양공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우문사급은 남양공주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문사급이 남양공주를 매우 사랑했던 것 같은데 형들이 수양제를 죽임으로써 부부관계도 끝장났네요.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는 애초에 형들의 반영 모의를 알지도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우문사급은 죽은 형들과는 달리 당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끝까지 잘 살다가 갑니다. 자, 오늘은 당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당고조와 이세민의 활약상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